2020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 발표대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홍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결과 발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소비자의 식품 소비 행태가 경제, 사회, 인구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가 2월 이후 계속되고 있고 잦은 태풍 등 이상기후로 식품 소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우리 식생활을 위협하여 식료품 구입과 식사 행동을 바꾸고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향후 식품의 원활한 수급과 식품 산업의 발전,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건강 식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올해 소비자의 식품 소비 행태 변화를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대표적이고 신뢰할 만한 식품 소비 행태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식품 소비 행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8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식품, 외식 등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2020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식품 소비 행태에 대해 발표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발표대회가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품 소비 행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우리 연구원의 식품 소비 행태 조사가 한층 더 발전하여 통계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대회가 2020년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품 소비 행태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소비행태조사 총괄 책임을 맡은 이계임입니다. 식품소비행태조사는 2012년 수행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표본 틀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조사 문항을 보완하여 제2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대상은 식품 주 구입자와 가구 구성원입니다. 주 구입자 설문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형태의 대면 조사로 진행되며 가구의 전반적인 식품 구입과 외식 소비 등을 조사합니다. 가구원 조사는 성인 조사표와 청소년 조사표로 구분되며 개인별 식생활과 식품 정책 관련 인식, 그리고 소비자 영양평가 등이 진행됩니다. 조사 표본은 통계청 집계구를 기반으로 추출되고 표본 중 상당 비중은 동일 가구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조사하는 준 패널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표본은 3,335가구로 이 중에 81.9%에 달하는 2,730가구는 전년도와 동일한 가구입니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5단계에 거쳐 자료를 검증하고 모든 표본에 대해 모바일 및 전화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조사의 모든 자료는 식품소비행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됩니다. 조사표와 보고서뿐 아니라 통계 원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시 자료를 사용할 때 모든 표본에 대해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표본 가중치를 산출하여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본 가중치는 개별 표본이 대표하는 모 집단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분석 시 적용하시면 모 집단을 대표하는 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식품 소비 행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데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가구의 식품 소비가 2020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집 밖에 자주 나가지를 못했는데요.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어떤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일단 올해 식품 주구입 장소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온라인 주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또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주로 구입한다고 응답한 가구 비중이 2019년에는 0.8%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3.5%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로는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이상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8% 정도였는데 올해는 38%입니다. 작년과 비교해도 7%포인트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한다고 응답한 가구들만 살펴보면 슈퍼마켓이나 할인점 등 오프라인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액수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이 산다고 응답한 가구가 3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가구는 꽤 많은 식품을 온라인을 통해 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데이터를 살펴보아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쿠팡 총 사용 시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쿠팡에서 식품을 많이 사시죠? 식품 구입도 쿠팡 사용 시간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요. 다른 소비자들은 주로 어떤 온라인몰에서 식품을 구입하고 있나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입하시는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83%가 모바일로 식품을 주문하였는데요. 이 비중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주로 어떤 식품을 살까요? 아무래도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을 온라인으로 많이 구입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신선식품까지도 온라인으로 구입한다는 가구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깨질까봐 못 사던 계란이나 신선도가 특히 중요한 채소, 육류까지도 온라인으로 구입한다는 응답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온라인에서의 간편식 구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약 60%는 G마켓이나 쿠팡과 같은 온라인 종합 쇼핑몰에서 식품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할인점 온라인 매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를 차지하였고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마켓컬리나 더반찬과 같은 온라인 식품 전문몰에서 구입한다는 가구의 비중이 14% 수준까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은 바로 배송의 정확성과 신속성이었습니다. 무려 49%의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요. 다음으로는 상품 가격, 프로모션 쿠폰과 같은 가격적 요인들이 합쳐서 31%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대형 유통의 매출이 많이 저조했었습니다. 특히 농식품 판매가 많이 저조했었는데 식품 소비 행태 조사의 조사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잘 못 나갔기도 했고 이동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선호하다 보니 동네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구입한다는 비중이 30%에서 3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대형 할인점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 4%포인트씩 감소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살펴보니 대형마트에서의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은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식품소비 행태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장 보러 가는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식품 소비자들은 올해 식품을 얼마나 자주 구입했고 한 번에 얼마씩 구입했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오프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주기가 대체로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사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식품을 구입한다는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에 그보다 덜 자주 산다는 가구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주기는 대체로 짧아진 한 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입한다는 가구 비중은 작년에 8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74% 수준으로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온라인 식품 구입 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식품을 얼마어치나 살까요? 올해 1회 평균 식품 구입 금액이 6만 5천 원 수준을 보였는데요. 2018년도 5만 6천 원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외출 빈도를 줄이면서 1회 구입량을 늘렸던 것 같습니다. 품목별 구입 주기를 살펴보면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즉석밥, 고기류, 우유, 계란, 가공식품 등은 전년보다 더 자주 구입한 반면 쌀, 채소류, 과일류 등은 전년 대비 덜 자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를 할 때 어떤 기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나요? 네, 식품 구입 시 2019년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영양, 건강, 구입의 편리성, 조리의 편리성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증가했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편리성과 영양을 중요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가격 요인, 거리나 교통 요인, 그리고 배달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도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식품 구입 장소를 선택한 이유에서도 가격 요인의 비중이 가장 컸고요. 2019년과 대비해서도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식품 구입에 있어서 가격도 매우 중요한 한 해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G마켓이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도 가격 요인이 가장 중요했고요. 전년보다 비중이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마트몰 같은 대형 할인점 온라인 매장에서도 가격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4%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등이었던 가격이 1등 요인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친환경식품, HMR, 밀키트, 건강식품 구입이나 태국 배송 이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가요? 네, 코로나로 인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가계 소비 여력이 악화되면서 친환경 식품 구입은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 소비 행태조사 결과에서는 실제 친환경 식품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구입한다는 가구의 비중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식품을 구입한다는 가구들만 놓고 보면 친환경 식품 구입량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자주 구입하는 가구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전체 친환경 식품 구입량은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로 구입하는 친환경 식품은 채소류였고요. 다음으로 우유 및 유제품이었습니다. 육류와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평소 구입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는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신규로 섭취하게 된 가구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섭취하고 있던 가구에서 섭취량을 늘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는 비중이 작년 대비 감소한 집단은 50대 이하 1인 가구, 30대 이하 젊은 계층, 저소득 가구였는데요.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는 비중이 증가한 가구는 고령자, 고소득 가구, 5인 이상 가구 등으로 나타나 소득, 가구 원수, 연령 등이 골고루 건강기능식품 섭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섭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발효 미생물류였고요. 다음으로 인삼류, 비타민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 간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집밥 횟수가 늘어나면서 간편식 이용이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 가정 간편식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먹는다는 가구의 비중이 2019년도 62%에서 2020년 6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정 간편식을 섭취하는 이유로는 직접 조리할 시간이 없거나 번거롭고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새벽 배송과 결합한 밀키트 시장이 크게 성장한 한 해로 여겨지는데요.
실제로 새벽 배송을 이용한다는 가구 비중이 2019년 26%에서 올해 45%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식량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 땅에서 직접 생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이후 식품의 수입과 소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코로나19 이후에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는데요. 최고 필수품인 농식품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반드시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입쌀 취식 의향이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쌀 구입 빈도도 변함이 없었고 수입산 축산물 취식 의향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국산을 선호하거나 애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 식량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산을 이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홍보나 교육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밥, 배달, 테이크아웃 수요가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나 포장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한 해 음식물 쓰레기나 포장 쓰레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행태는 어땠었나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올해는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평균 500g 이상을 배출한다는 가구 비중이 2019년에는 35%에서 4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산해보면 2019년에는 하루 평균 약 454g씩 배출한 반면 2020년에는 512g씩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여 하루 평균 약 60g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났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도 2019년에는 11%에서 2020년 17%로 약 6%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류를 살펴보면 1인 가구는 먹고 남은 음식이나 상한 음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2인 이상 가구에서는 조리 전에 손질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식품 소비 트렌드에서 소포장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을 텐데 올해 소포장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식품 소비 트렌드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소포장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란을 살펴보니 작년까지는 10개 이하 구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올해는 2017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집밥 횟수가 늘어나면서 계란을 한 번에 좀 더 많이 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유 구입도 마찬가지인데요. 500ml 이하를 구입한다는 가구의 비중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2018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나 유치원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유도 대형이나 초대형으로 구입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쌀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10kg 미만으로 구입한다는 비중이 올해도 소폭 증가하여 2017년부터 소포장 확대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육류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포장육을 구입한다는 가구의 비중뿐만 아니라 양념육을 구입한다는 가구의 비중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조리의 편리성이 더욱 중요했던 코로나19의 2020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포장 트렌드와는 반대로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대용량 구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김치, 된장, 고추장은 집밥에서 필수적인 식품이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더욱 그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생활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되나요?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를 알려주세요. 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전체 가구의 20% 정도에서는 식품 구입 주기가 길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주로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구입 주기가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가구는
구입 주기가 짧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은 3%로 매우 낮았습니다. 반면에 62%의 가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정 내 식사 횟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소비가 가장 늘어난 것은 가정 내 신선식품이었고요. 다음으로 가정 내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가정 내 배달 음식 소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가구 비중이 42%, 줄었다고 응답한 가구 비중이 16%로 증가와 감소 둘 다 모두 상당히 높았다는 점입니다. 가구별로 코로나에 대한 위기 인식 정도가 달라서 배달 음식을 늘린 가구도 있는 반면 줄인 가구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을 때에는 음식점 소비를 가장 크게 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줄어든 음식점 소비를 가정 내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 및 테이크아웃 음식도 일부 음식점 소비를 대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시점이 되면 현재 식품 구입 장소를 그대로 이용할 것 같다는 응답자 비중이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전 구입 장소로 돌아갈 것 같다는 응답 비중은 9%로 낮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소비 구입 장소의 변동이 쭉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시점이 되었을 때 온라인 식품 구입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구 비중이 82%로 매우 높았습니다. 식품 소비 유통 채널이 온라인으로 상당 부분 전환된 것 또한 영구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식품 소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속될까요? 아니면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이 질문 던지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강혜정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식품 소비 지출액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의 변화는 식생활 패턴도 바꿔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었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학교에 가지 않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 내 식사가 증가하였습니다. 집 밖 외출이 줄어들면서 외식이 감소하였고 온라인 쇼핑은 증가하였고 배달 및 테이크아웃은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구입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식생활 패턴 변화로 식품 소비 지출액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증가하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감소하였을까요? 2020년 식품 소비 행태 조사에서 전년 대비 올해 식품 소비 지출액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응답자의 31.2%가 작년과 비교해서 식품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66%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8%만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소비 지출액 변화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40.2%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9.3%는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두 문항 설문조사 모두 식품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가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식생활 패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비해 가정식 지출액은 2.75%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외식은 9.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배달 및 테이크아웃 지출액 변화에 대해서는 전체의 33.4%가 작년에 비해 지출액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식품 구입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건강기능식품 지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건강기능식품 지출액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은 30.8%에 이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온라인을 이용한 식품 구입 변화에 대해서는 49.4%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시대 식품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가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학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50대 미만의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 거기에서 식품 소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이고 가족 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전년 대비 가정식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외식 지출액은 감소할수록 배달 및 테이크아웃 지출액은 증가할수록 온라인을 이용한 식품 구입이 증가할수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식품 소비 지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달라진 식생활 패턴이 식품 소비 지출액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출액 변화도가 5점 척도로 조사되어 있어서 이 분석은 순위형 프로빈 모형을 이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식품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가구는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 횟수가 많은 가구, 그리고 전년 대비 외식 지출액이 감소한 가구, 배달 및 테이크아웃 지출액이 증가한 가구, 온라인을 많이 이용한 가구, 건강기능식품 지출액이 많은 가구 등이 그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패턴 변화가 식생활 패턴 변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전체 식품 소비 지출액도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 지출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식과 배달 테이크아웃,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이 증가하면서 평균 가구의 식품 소비 지출액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소비 지출액 증가는 가구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코로나 피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장재봉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정에서의 식사,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그리고 외식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 소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식품 소비 행태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식품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농식품이 생산되어 가공되고 다양한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정 내에서 소비되는 일련의 식품 공급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우 보편적인 문제로 식품 소비와는 바늘과 실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지구상에서 생산된 식품의 약 3분의 1이 손실되거나 쓰레기로 낭비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랄만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8년을 기준으로 하루에 16,000톤이 넘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했고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의 약 70%가 가정과 음식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통되거나 조리되는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57%가 발생하고 먹고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약 30%로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는 식재료가 유통되고 조리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로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 자체가 자원의 낭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농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땅, 노동력, 에너지 등의 낭비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 앞으로 식품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식품 가격 인상의 가능성, 그리고 식품 안전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가구 내 식품 소비 행태와 소비자들의 인식의 차이가 가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내에서의 식품 소비 변화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식품 소비 행태 조사의 가구 내 주구입자와 성인 가구원 조사 가운데 동일한 응답자 자료 3,335개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가구 내 식품 소비 행태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의 관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식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가구, 가정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 횟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섭취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는 소비자일수록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통기한을 잘 확인해서 기한을 넘겼다고 판단되면 폐기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다양한 종량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러한 종량제 방식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카드를 기계에 찍는 RFID 방식이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공용 수거함 방식을 이용하는 가구가 전용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가구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의 인식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사이의 관계는 가족의 식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았습니다. 이는 식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가구가 가정 내에서 식사하는 횟수도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정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소비자일수록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일수록 해당 가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음식물 쓰레기는 식품 소비와 구분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가구 내 식품 소비 대책만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소비자들 역시 음식물 쓰레기가 어떤 문제를 갖는지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홍연아입니다. 식품 소비 행태 조사는 소비자의 외식 및 배달 테이크아웃 이용 행태와 관련된 다양한 조사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소비자의 외식 및 배달 테이크아웃 이용 행태에 대한 독자분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볼까요? 우리 가족은 작년에 비해 외식이 줄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가구의 외식 올해 줄었나요? 네, 올해 가구 1회 평균 외식 비용은 전년 대비 2,030원이 감소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외식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외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2019년에는 12%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8%로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외식을 자제하는 가구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식 빈도에서도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외식을 한다고 응답한 주구입자 중 주 4에서 5회 이상 외식을 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9%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감소한 반면 한 달에 1회 미만 외식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4.9%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을 따로 살펴보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외식을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는데요. 올해 학교를 자주 가지 못한 학생들이 급식을 이용하는 대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반면에 성인의 경우 외식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청소년의 주요 외식 장소를 살펴보면 역시 식단 비중이 38.4%를 차지해서 전년 대비 8%포인트 높아진 반면 길거리 음식은 12.2%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7.6%포인트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학교, 학원을 덜 가서 주변의 길거리 음식점 역시 덜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끼고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기 쉽지 않은 여건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식을 할 때 선택하는 메뉴나 기준 등이 있어서 소비자의 행동이 많이 바뀌었나요?
네, 2020년 가족 단위 외식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을 살펴보니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이용 비중이 1.6%포인트 감소하고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전문점, 중식당, 치킨 전문점, 일식 요리 전문점 등 이용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점을 선택하는 대신에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위주로 이용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식 메뉴를 선택하는 기준은 올해 어땠을까요? 올해도 이전과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음식의 맛이 34%를 차지하여 가족 단위 외식 메뉴 선택 기준의 독보적 1등으로 나타났고요. 분위기와 교통 편리성의 비중이 각각 2.2%포인트,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분위기의 경우 올해는 공간적으로 여유 있고 환기가 잘 되는 인테리어를 갖춘 식당을 더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 단위 외식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진 올해 그 이유들 중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1.7%포인트 증가한 것은 역시 오랜 대기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기타를 응답한 비중이 3.6%포인트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등과 같은 이유를 보기에서 찾을 수 없어서 기타를 많이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외식을 하지 않는 청소년과 성인들이 주로 꼽은 이유는 과연 가족 단위와 다를까요? 성인이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 이유 1순위는 값비싼 가격이 32.9%로 나타났고 2순위는 오랜 대기 시간이 1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청소년의 경우 1순위로 값비싼 가격이 41.6%, 2순위로 맛이 없음이 20.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가구의 외식 변화가 많이 나타났을 것 같은데 혹시 가구의 특성별로도 그 차이가 많이 났나요? 가구 원수별로 외식을 하지 않고 식사를 집에서만 하는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집에서만 식사하는 비중은 가구 원수 상관없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집에서만 식사하는 비중이 가장 큰 폭인 8.6%포인트 증가했네요. 1인 가구를 가구주 연령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0에서 50대에서 집에서만 식사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인 1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외식을 잘하지 않는데요. 코로나19로 식구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음식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이전과 비교해서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의 행태에 올해만의 특징이 있나요? 네, 올해 가구의 1회 평균 배달 테이크아웃 이용 비용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가구의 배달 테이크 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가족 단위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이용 횟수 역시 더 빈번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2, 3회, 주 1회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집에서 만들기는 어렵지만 먹기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고르게 되던데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음식 메뉴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가족 단위에서 선택하는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메뉴는 역시 치킨류가 44.6%로 압도적으로 나타납니다. 치킨류 메뉴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보쌈, 족발, 삼겹살과 같은 육류 메뉴도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주로 이용하는 외식 식당 중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이용 비중이 줄었는데요. 직접 식당에 가는 대신 이러한 메뉴를 시켜 먹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가족 단위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메뉴 선택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39.8%를 차지한 음식의 맛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배달의 신속성이 2순위를 차지했고요. 그 비중은 25.6%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가장 큰 이유로 가격과 오랜 대기 시간을 꼽았습니다. 특히 예상했던 대로 오랜 대기 시간 응답 비중이 전년 대비 5.7%포인트 증가했네요.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이용 방식은 청소년 성인 모두 전화 주문 이용은 감소하고 모바일 어플 주문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청소년 모바일 어플 이용 비중은 33.8%, 성인의 경우도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문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청소년 성인 모두 방문 주문이 감소했습니다. 직접 방문의 불편함 및 코로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배달 및 테이크아웃이 가구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가구 원수별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으로 식사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 원수 상관없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가장 큰 폭인 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50대에서 가장 큰 폭인 8.3%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을 이용하는 가구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30대 이하의 경우는 87.7%인데 반해 60대 이상은 51.1%에 불과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을 이용하는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이용 비중이 63.4%, 500만 원대인 경우에는 85.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특히 외식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줄었는지, 외식이 줄었다면 배달 및 테이크아웃은 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코로나 이후 회복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올해 전년 대비 월 평균 외식 비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35%를 차지했는데요. 증가한 가구 비중은 1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3, 4인 가구의 경우 전년 대비 월 평균 외식 비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났고요. 2인 가구의 경우 외식 비용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5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음식점 이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무려 64.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테이크아웃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35%,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0.5%를 차지했네요. 코로나 종식 이후 예상되는 외식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 종식 이후 외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비중이 38.8%,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9.8%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코로나 종식 이후 감소한 외식이 현재와 비교했을 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충분히 해소되셨나요? 지금까지 2020년 소비자의 외식 및 배달 테이크아웃 이용 행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외식 빈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발표를 맡은 경기대학교 한경수입니다. 외식은 가정외에서 조리한 음식을 가정 내외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외식 빈도는 집밥과 거름 빈도를 제외한 외식, 배달 및 테이크아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소비자 외식 행태의 발표에 의하면 가구의 외식 빈도는 높아지는 추세로 2019년 그래프가 2016년 그래프에 비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외식 빈도는 식료품 구입 빈도, 온라인 구입 빈도, 배달 빈도를 높여주고 HMR 구매 빈도는 낮춘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외식 빈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식사 동반 빈도에도 영향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 목적으로 최근 5년간 한국인의 외식 빈도, 식사 동반 횟수, 지출 비용의 추이를 알아보고 둘째, 외식 빈도와 영향관계가 있는 가정 내 조리 여부, 식품 구입 빈도, HMR 구입 빈도, 온라인 식품 구입 빈도, 새벽 배송 구입 빈도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식사 동반 빈도에 영향 미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 앱에는 배달과 포장, 비마트 재료 주문을 선택할 수 있고 레스토랑에서 즐겨 먹던 화덕 피자를 밀키트 방식으로 마켓컬리 등에서 구입하여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연구 분석은 주구입자용과 성인용 설문을 병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분석에 쓰인 종속 변수는 지난 일주일간의 외식 빈도와 식사 동반 빈도입니다. 이 중 외식 빈도는 가정 내에서 조리하지 않은 식사를 의미하는 광의적 외식의 개념으로 배달과 테이크아웃 빈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식사는 가족 또는 가족의 사람과 함께 식사한 빈도이고 가족 식사 빈도, 가족의 식사 빈도, 혼식 빈도, 식사 거름 빈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설명 변수로는 가정 내 조리 여부, HMR 구입 빈도, 온라인 식품 구입 빈도, 새벽 배송 구입 빈도, 식료품 구입 빈도, 세부 외식 빈도 등입니다. 2010년부터 20년까지의 개인, 가족의 외식 및 배달 일회 지출 객단가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개인 외식의 객단가는 다소 낮아졌다 높아졌지만 유지되고 있고 개인 배달의 객단가는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족 외식과 가족 배달은 객단가가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외식과 배달의 월 지출액 추이를 살펴본 결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식사 빈도는 외식 빈도는 증가하고 있고 집밥도 다소 감소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외식은 다소 감소하고 집밥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외식의 변화 추이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일반 식당과 단체급식 이용 빈도는 감소하고 배달 빈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밥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점심 집밥의 빈도가 소폭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소한 집밥 횟수는 외식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연도별 배달 빈도는 2019년부터 아침 배달, 저녁 배달의 빈도가 증가하였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식사 거름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침 결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식품 구입 빈도와 식사 빈도를 상관 분석한 결과 외식 빈도는 온라인 식품 구입 빈도, HMR 구입 빈도와 정의 상관관계이고 가정 내 조리 여부와 식료품 구입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 식사 빈도는 가정 내 조리 여부와 정의 상관관계이고 온라인 식품 구입 빈도와 HMR 구입 빈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혼식 빈도는 식료품 구입 빈도와 HMR 구입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뒤 외식 빈도와 식사 빈도는 식료품 구입과 다소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상관관계를 토대로 외식 빈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외식 빈도는 온라인 식품 구입 빈도, HMR 구입 빈도, 새벽 배송 빈도의 순서로 영향을 미쳤고 식료품 구입과 가정 내 조리 여부에 따라서 외식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식사한 빈도는 가정 내 조리 여부가 정의 연관관계에 있었고 HMR 구입 빈도는 부의 영향관계에 있었습니다. 가족 식사 빈도에는 가정 내 조리 여부가 많을수록 HMR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높아졌습니다. 가족의 다른 사람과 식사한 빈도는 온라인 구입 빈도, HMR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가정 내 조리 여부가 낮을수록 높아졌습니다. 혼식 빈도는 HMR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온라인 식품 구입 빈도와 가정 내 조리 여부의 순서로 낮을수록 높아졌습니다. 식사를 거른 빈도는 온라인 식품 빈도, HMR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가정 내 조리 여부가 낮을수록 높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HMR 구입 빈도는 외식 빈도와 혼식, 거른 빈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정 내 조리 여부는 함께하는 식사와 가족 식사에도 영향을 주고 가정 내 조리하지 않을수록 외식 빈도, 혼식 빈도, 거른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 식품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외식 빈도는 증가하고 혼식 빈도는 감소하였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진진의 멘보샤를 배달 포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구입, 새벽 배송, HMR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외식의 장소인 식당은 식품과 음식을 제공받는 종합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외식 기업은 온라인 식품 구입, HMR, 새벽 배송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박미선입니다. 식품 소비 행태 조사에서는 식생활 행태와 식품 정책에 대한 다양한 조사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7개 문항으로 정리해서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주부 이명주입니다. 올해 2월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어 현재도 진행 중인데 가정 내에서 밥 먹는 횟수는 어떠한가요? 네, 1년 전에 비해 가정에서 올해 밥 먹는 횟수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가구 비중은 21.5%로 2019년, 2018년보다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 10가구 중에서 2.15가구는 올해 가정 내에서 밥 먹는 횟수가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주구입자뿐만 아니라 성인과 청소년 모두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가정 내에서 식사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조사 시점 기준 지난 7일 동안 가족 동반 식사 횟수 조사 결과 아침은 작년과 비슷하나 점심과 저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이른 휴가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에 사는 가정주부인데요. 소비자들은 음식 재료가 국산 농산물인지 유기농, 무농약 등의 친환경 농산물인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우선 음식 식재료가 국산 농산물인지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성인은 5점 기준 3.44점, 청소년은 3.3점을 나타나 성인과 청소년 모두 관심도가 높은 편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이상 성인이 상대적으로 식재료가 국산 농산물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식재료가 유기농 등 친환경 식품인지에 대한 관심도는 성인의 경우 3.23점, 청소년의 경우 3.09점으로 5점 기준 3점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40에서 60대 성인의 관심도가 평균 이상이고 40대 성인의 관심도가 가장 높습니다. 소비자들은 국산 농산물, 국산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일반 수입식품 대비 국산 농식품, 국산 유기농 식품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이 높을까요? 일반 수입식품의 가격을 100이라고 할 때 국산 농식품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은 108.2에서 112.5로 나타났고요. 5가지 식품 유형 중 가공식품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이 가장 낮고 축산물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국산 유기농 식품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은 112.6에서 116.6으로 국산 농식품에 비해 더 높고 2019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산 유기농 식품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지민 연구원입니다. 올해 식품안전 이슈가 특별히 없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요? 네, 올해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는 5점 기준 4.28점으로 2016년 이래 가장 높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체감 평가는 100점 기준 79.9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졌고 우리나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평가도 2016년 이래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 평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산 식품은 100점 기준 81점, 수입산 식품은 59점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식품의 점수 차이가 2019년 15점에서 22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식품 유형별로 보면 채소류, 과일류, 곡류 평점은 상대적으로 높고 국내산과 수입산 식품 간의 점수 차이가 적은 반면 육류와 수산물 평점은 국내산과 수입산 식품 간의 점수 차이가 큰 편입니다. 점수 차이가 큰 육류와 수산물을 원산지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인 호주, 뉴질랜드산 육류가 외국산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일본산과 중국산 수산물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규제경제분석팀장 김원영입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표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식품 표시 및 인증사항을 잘 확인하고 있나요? 네, 식품 표시사항을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다는 소비자는 56.9%, 매번 확인하는 소비자는 17.9%입니다. 식품 유형별로 주로 확인하는 식품 표시사항을 살펴보면 첨가물은 가격,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중량, 생산연도 순서인 반면에 육류는 3순위까지는 첨가물과 동일하지만 등급이 4순위이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가격, 브랜드, 식품 첨가물, 내용량 등의 순서입니다. 10개의 식품 표시와 인증 제도에 대해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표시와 인증제는 동물복지 인증, 지리적 표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전통식품 인증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복지 인증제 표시를 모르는 소비자는 34.5%로 2019년보다 감소하였고 동물복지 인증식품의 구입 빈도도 올해 39.4%로 작년보다 높습니다. 동물복지 인증제가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고 식품 구매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리적 표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전통식품 인증에 대한 인지도는 2019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4개의 표시 및 인증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20대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동물복지 인증, 지리적 표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전통식품 인증에 대한 홍보는 20대와 60대 이상 연령을 타겟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 동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기자 황연희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온라인 구매가 급증했는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피해 구제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소비자의 식품 관련 피해 경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최근 1년 소비자가 식품 관련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1.7%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 경험 사례를 보면 중량 미달, 신선도가 낮은 상품 등 품질 불량을 경험한 소비자 비중이 4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물질 혼입 경험, 과대 광고 경험, 바가지 요금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식품 관련 피해 발생 시 불만을 제기 안 하는 소비자 비중은 34.3%로 작년 45.9%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구입처 및 생산업체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 비중이 77.7%로 2019년보다 증가하였고요. 그 결과 식품 피해 불만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3.32점으로 작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식품 관련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정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식품 정책은 안전보장, 적정 거래 가격, 피해 구제, 교육 및 홍보, 표시 정보 제공 등 5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소비자가 가장 중시하는 식품 정책은 식품 안전 보장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식품 정책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78.7점으로 2019년보다 1.9점 상승하여 만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올해 식품 안전 사고가 특별히 없었지만 국민 건강 추구를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 분야는 식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꼽고 있고, 다음으로 식품 안전 관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장재봉 교수입니다. 소비자가 식생활을 누리는 과정에서 식품을 선택하고 조리 및 섭취하는 단계,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현명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각 단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단계는 농식품 구매 역량, 조리 및 섭취하는 단계는 농식품 식생활 역량,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단계는 소비자 시민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3단계 농식품 소비자 역량 단계 중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는 식품 선택 단계이고 그 중요도는 42.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생활 역량 단계, 시민 역량 단계 순서입니다. 중요도가 높은 농식품 구매 역량 점수 중 정보 활용 역량이 낮은 편이고, 농식품 식생활 역량은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식생활, 전통 식생활 간의 큰 점수 차이가 없습니다. 소비자 시민 역량 중 소비자 문제 해결 역량 점수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각 단계별 역량 점수에 각 단계별 중요도를 고려해서 종합 점수를 산정해 보면 올해는 64.2점으로 작년과 동일하고요. 구매 역량과 소비자 시민 역량 점수는 2019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식생활 역량 점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소비자의 농식품 종합 역량 지수는 40에서 60대가 평균보다 높고 4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식품 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른 시장 세분화와 세분시장별 특성의 차이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이현주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공포로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비 생활에서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생활 관련 소비도 언택트 방식으로 대폭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학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매 결정 시 위험 처리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인식된 위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위험 감소 전략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언택트 방식을 활용한 식품 소비 행동을 식품 소비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의 위험 감소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을 세분화하는 여러 변수 중 행동 관련 변수인 대면 및 비대면 방식별 식품 소비 지출액의 변화 수준을 이용하여 식품 소비자 세분 시장을 구성한 후 농식품 소비자 역량, 식품 관련 라이프 스타일, 식품 안전성 인식 등을 중심으로 세분 시장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 식품 소비 행태조사에 참여한 식품주 구입자와 성인 가구원의 응답 자료 3,335개가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2단계 군집 분석을 실행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군집을 도출하였고 분석 결과 군집들 간에 5가지 방식, 즉 오프라인 가정식, 온라인 가정식, 외식, 배달 및 테이크아웃, 그리고 전체 방식을 통한 식품 소비 지출액 변화 수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분 시장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개의 군집들 간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그리고 농식품 소비자 역량, 식품 관련 라이프 스타일, 식품 안전성 인식에서는 5개의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분시장 1은 5가지 방식을 통한 식품 소비 지출액 변화 수준이 작년과 거의 동일한 군집으로 군집명을 기존의 식품 소비 방식 고수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세분시장에서는 다른 세분시장 대비 60대와 70대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도 54.2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분시장 내에서는 고졸,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농식품 소비자 역량에서는 다른 세부시장 대비 건강한 식생활 역량과 전통 식생활 역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온라인 식품 구입비 비중 평균은 6.6%로 세분시장들 중 가장 낮았습니다. 세분시장 2는 식품 소비 지출액 변화 수준이 5가지 방식 모두에서 작년에 비해 증가한 군집으로 군집명을 식품 소비 방식의 다양성 추구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세분시장은 20대와 40대가 세분시장들 중 가장 많았고 세분시장 내에서는 대졸 이상이,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에서 6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농식품 소비자 역량에서는 표시 이용 역량이 세분시장들 중 가장 낮은 반면 구매 환경, 권익, 책임의식 역량은 가장 높았습니다. 국내산 식품 안전성 인식도 가장 높았습니다. 세분시장 3은 식품 소비 지출액 변화 수준이 5가지 방식 모두에서 작년에 비해 감소한 군집으로 군집명을 식품 소비 절제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세분시장은 동단위 거주자 50대, 고졸,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이 다른 세분시장 대비 가장 많았습니다. 농식품 소비자 역량에서는 표시 이용 역량이 세분시장들 중 가장 높았지만 구매 환경, 건강한 식생활, 전통 식생활, 권익, 책임의식 역량은 가장 낮았습니다. 수입산 식품과 국내산 식품 안전성 인식도 가장 낮았습니다. 세분시장 4는 작년 대비 온오프라인 가정식, 배달 테이크아웃, 전체의 지출액 변화 수준 평균은 증가한 반면 외식의 경우에는 감소한 군집으로 하지만 변화 수준의 폭이 그리 크지 않아 군집명을 소심한 언택트 소비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세분시장은 30대가 세분시장들 중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 또한 49.2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세분시장 내에서는 대졸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세분 시장들 중 농식품 소비자 역량의 대부분에서는 중간 수준을 유지하였고 온라인 식품 구입비 비중 평균이 14.6%로 다른 세분 시장에 비해 가장 높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농소모가 바라본 2020년 식품 소비 트렌드의 발표를 맡은 농소모 3년차 8기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의 식품 소비 트렌드 그리고 2021년의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소모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소모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 소비 트렌드 모니터의 줄말입니다. 매해 식품 소비 분야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망하며 그에 맞는 정책 제언을 통해 올바른 식문화 선도에 이바지하는 활동입니다. 올해는 공개 모집을 통해 주부, 재학생, 직장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인원 3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농소모는 나와 내 주변의 식품과 관련된 변화를 관찰한 뒤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올 한 해 농식품 소비와 관련한 트렌드를 정리하여 7대 이슈 및 소비 트렌드, 히트 상품을 선정합니다. 자, 그럼 올 한 해 식품 소비에 영향을 미친 이슈 7가지는 뭐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대 이슈를 발표하기에 앞서 올 한 해 제출된 238건의 리포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예상하셨겠지만 코로나입니다. 그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식품 소비 관련 키워드들이 눈에 띄는데요. 온라인, 달고나 커피, 간편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SNS, 타트체리, 장마 등의 키워드도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된 키워드들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올 한 해는 코로나19를 빼고는 식품 관련 사건, 사고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전 세계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태원, 광화문발 집단 감염 사태를 거치며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식생활은 어떻게 바뀌었고 이로 인해 식품 시장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올해 1월 말 한 종교단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정부 주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가장 직격탄을 받은 곳은 안 그래도 어려웠던 외식업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소매 식자재, 식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는데요. 특히 전통적인 대면 채널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채널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고 집 앞 슈퍼, 편의점 등 내 집과 가까운 곳도 이용 빈도가 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셨나요? 혹시 먹을 걸 사는 데 쓰지 않으셨나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재난지원금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곳 1, 2위가 외식점과 식료품 쪽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한우 플렉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우가 인기였다고 하네요. 또한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외식 산업이 쇠퇴하자 어려움에 빠진 농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강원도지사 최문수님의 강원도 감자 핵세일은 판매하자마자 서버가 마비되기도 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산물 꾸러미,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개최하여 국내 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 SBS 예능 만남의 광장을 통해 이마트 못난이 감자, 해남 왕고구마, 오뚜기 오동통면 등이 완판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커진 배달시장 관련 이슈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업계 내 독과점적인 지기를 악용하여 점주들과 라이더들을 괴롭힌다는 보도가 한동안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매운동도 일어났고 이제는 공정위까지 나서서 손을 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는 라이더들과 배달기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배달업체의 라이더 모시기 등에서 발생한 배달료 인상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죠.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 수요를 감당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관행들이 개선되어 모두가 웃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배달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핫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도 돋보였는데요. 특히 백종원님은 예능을 통해 대기업과 협업하여 농수산 농가들을 적극 도운 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식품 광고계에서도 올 상반기 깡의 주인공 가수비, 2020년에도 핫한 펭수, 빙그레우스의 왕자 빙그레우스까지 이들이 나온 광고는 스킵하지 않거나 일부러 찾아서 볼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들에 대한 책임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최근 먹방 유튜버들의 뒷광고 사건으로 시청자들이 분노하면서 유튜버들은 영상을 삭제하거나 활동 은퇴를 선언하는 등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올 여름은 장마와 태풍이 유독 길고 심하다 보니 국내 생산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채소와 과일 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 한 해에도 어김없이 발생한 식품 안전 이슈입니다. 특히 안산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함께 급식 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수돗물 유충으로 우리 식탁에 대한 안전 우려가 더 커지기도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발생한 식품 관련 사건, 사고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사건, 사고들이 올 한 해 식품 소비 트렌드와 향후 전망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들어가기에 앞서 식품 소비 트렌드란 먹거리의 선택, 구입, 소비, 섭취, 식생활 등 먹거리와 관련해 발생한 새로운 변화와 이를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식품 소비 트렌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전파되는지, 이에 대한 배경은 뭐가 있는지를 고민하여 올 한 해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올 한 해 트렌드로 외식보다는 가정식 수요가 확대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밥 활동이 제한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집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데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가정식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간편식 수요의 확대입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 요리를 하는 횟수가 길어지다 보니 간편식을 찾게 되는 건 당연한 변화이지 않나 싶네요. 거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외식 업계에서도 자체 레시피를 담은 간편식을 판매하며 더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제품들도 등장했습니다. 간편식과 함께 밀키트 시장 또한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CJ, GS, 동원 등 기존 대기업이 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프레시지와 같은 밀키트 전문 스타트업도 등장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편식과 밀키트 등 가정식을 대체할 제품군들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19를 계기로 2021년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특히 올해는 장보기를 선호하시던 어르신들도 온라인의 편리함을 체험하실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는 집 앞 편의점 물건까지 배달할 정도로 관련 서비스가 확장되며 업계 간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쿠팡과 마켓컬리, 11번가와 이마트 등 다양한 업체들의 빠르고 신선한 배송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체 간 경쟁과 투자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관련 서비스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기존의 서비스도 한층 더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작년 발표 당시 트렌드로 매운맛과 단맛에 대한 이야기를 꼽았었는데요. 올해는 그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워줄 수 있다는 콜라겐, 유산균 보조식품 등 이너뷰티 관련 제품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는 집콕으로 활동량이 줄며 체중이 증가하기도 했고 오히려 나에 대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저염, 저당, 저지방 컨셉의 로우푸드가 많이 등장했으며 그 외에도 숙면에 좋다는 타트체리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요즘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잘 충족하는 제품이 내년도의 히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섯 번째는 가격이 올 한 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이슈에서 다루었듯이 올해 장마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의 가격에 민감해졌는데요. 특히 급등한 배춧값에 김장 대신 가공 김치를 찾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카카오톡, 톡딜같이 특정 시간대에만 할인하는 서비스와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식품을 경험하는 구독 서비스도 소소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뉴트로 감성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올해는 곰표 맥주, 진로 소주 등 주류 시장에서 뉴트로 관련 제품이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특히 진로 이즈백으로 대박을 친 하이트 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뉴트로 컨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비주얼뿐만 아니라 그 시절, 그 맛을 생각하게 하는 제품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뉴트로는 요즘 세대에는 신선한 자극을,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제공하면서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트렌드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튜브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을 통한 마케팅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일례로 유튜브 내고왕을 통해 방송된 각종 제품들의 매출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배가량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새우깡은 모델인 가수 비의 1일 1강 열풍과 함께 전년 대비 30% 상승한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먹방 또한 이제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면서 수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니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은 심의가 까다롭지도 않고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루언서들과 협업 위주로 홍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해당 인플루언서의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홍보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느새 대세가 되어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진 매체인 만큼 앞으로도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가장 핫한 7대 히트 상품을 뽑아보겠습니다. 단마토, 단백질 제품 및 타트 체리와 같이 앞서 다룬 이너뷰티, 건강 관련 제품 3가지를 꼽아보았고요. 올 한 해 뉴트로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준 곰표 맥주, 집콕 챌린지로 떠올랐던 달고나 커피, 무서운 시장 성장을 목인 밀키트와 하반기 맛있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꼬북집 초코 추로스를 올해 7대 히트 상품으로 뽑았습니다. 농소모가 선정한 올 한 해 식품 소비 트렌드 관련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선정한 올 한 해 트렌드에 공감하시나요? 또한 내년 농소모로 활동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발표자료 하단의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소모 8기 정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